애착 수업 7장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MBT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 돌아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애착이 안정돼 있군. 그럼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하면 애착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3장에서 언급했듯 실제로 포나기는 이 가설을 근거로 애착이 매우 불안정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을 치료할 때 MBT를 적용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지요법과 MBT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인 인지요법은 과거의 경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행동이나 감정, 반응만 보고 숨어있는 습관을 찾아내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반면 MBT는 현재의 인지 방식이나 반응 방식에만 국한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재현하려 하는지 깨닫게 함으로써 얽매여 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도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등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표정에만 신경을 쓰고 비위를 맞추려 한다. 인지요법은 이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어도 행동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반면 MBT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지배당하고 늘 부모의 표정을 살피며 비위를 맞춰야 했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자신이 지금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행동이나 인지 방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포착하면 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과거로부터 한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다. 누구나 상처받았던 과거 때문에 현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움직여 행동이나 인지 방식을 교정할 수 있다. 나아가 상담을 거듭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수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멘탈라이징과 인지 방식, 행동 교정을 함께 지원해야 변화시키기 쉽다. 애착 문제 뒤에는 분명 오랜 세월 누적된 상처가 있다. 이 상처와 애착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MBT가 일반적인 인지요법보다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멘탈라이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한 여성이 찾아와 남편이 둔하고 배려가 부족해서 화가 난다고 털어놓았다. 아내는 자신이 늘 초조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해 남편을 원망했고 날이 갈수록 부부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런데 아내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던 중 자신이 늘 애정에 굶주렸고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간질 발작을 자주 일으켰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동시에 어린 시절 남동생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껴 어머니를 원망하고 난처하게 만들었던 일이 지금 남편을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어린 시절 해소하지 못한 분노가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어 자신에게 무심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남편에게서 발견하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과거에 얽매여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면 결과적으로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니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자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었고 이혼도 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멘탈라이징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생한 일이 현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애착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미래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나 과거 경험이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지배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 분석적 멘탈라이징 대 공감적 멘탈라이징. 뇌과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나는 상대방과 같은 기분을 맛보는 공감적 멘탈라이징이다. 또 하나는 공감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내는 인지적 멘탈라이징이다. 다른 말로 분석적 멘탈라이징이라고 한다. 바둑돌을 움직이듯 사람의 마음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분석 능력이 뛰어난데 이 능력은 진화의 산물일 뿐 애착의 안정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위험한 사람들 중에는 분석적 멘탈라이징 능력만 발달한 경우가 많다. 애착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전자인 공감적 멘탈라이징이다. 물론 이들도 분석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교활한 사람에게 속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분석적 멘탈라이징보다는 공감적 멘탈라이징을 더 갖추어야 한다. 냉정한 분석으로는 다친 마음을 열 수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도 없다. 본인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공감하면서도 고통, 외로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분석적 멘탈라이징은 발달했지만 공감적 멘탈라이징이 약한 사람이 있고 반대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안전기지 역할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양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감력을 높이는 롤플레이, 롤레터링. 멘탈라이징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쉽게 얽매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서툴다. 이를 극복하는 기법 중에 롤플레이와 롤레터링이 있다. 상대방과 역할을 맡고 행동해보면 상대방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은 공감적 멘탈라이징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 내가 의료선원에서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실시했던 방법도 버릇없는 후배를 기분 상하지 않게 야단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흔한 상황이나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 같은 심각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자 연기를 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를 또 아버지와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된 아이를 연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일상에서는 고민 상담을 롤플레이로 해보면 효과적이다. 자신의 고민을 동료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은 다음 동료가 똑같은 내용을 상담하면 자신이 조언해주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고민을 자신이 조언해주는 식인데 이 연습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준다. 롤 레터링도 훌륭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 다음 부모님 입장이 되어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 식으로 반복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극적인 변화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빨리 하면 건성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원자와 안전기지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하는 것이 좋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멘탈라이징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가 처한 상황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해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멘탈라이징을 높이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실제로 상담 기법에서 롤플레이는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인이 난처했던 상황을 몇 가지 유형으로 재현함으로써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반응이 바뀐다는 점도 체감할 수 있다. 타인이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타인은 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존재, 그 사람만의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반응을 읽어내면서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인드풀니스,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수용하고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 자신에게 장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반대로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단점에 집중하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기뻐하기보다 불만을 느껴 타인을 공격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니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사회에도 인생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당연히 행복 지수도 내려가니 큰 손해다. 결국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삶이 편해진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실천적 방법으로 마인드풀리스나 마인드풀리스를 도입한 상담이 주목받고 있다. 마인드풀리스란 모든 일을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마인드풀리스는 원래 요가, 명상에서 발전했지만 기독교 문화에서도 받아들이기 쉽고 종교색을 제거한 순수 심리 기법으로 확산되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의학계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 초조, 분노에 매우 효과적이며 단순히 인지뿐 아니라 신체 반응에도 극적인 효과를 낳는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단점에 집중해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울증이나 초조감을 야기한다. 현실이 70점 수준이어도 가장 이상적인 100점 상태와 비교해 낙담한다. 마인드풀리스에서는 일반적인 인지요법과 달리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인지 방식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또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마인드풀리스에서는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한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가치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 얽매임이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이 있어도 이를 치료해야 하는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료에 얽매이지 않으면 증상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발상은 증상을 치료 목표로 삼지 않는 애착 기반 접근법과 비슷하다. 단, 마인드풀리스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련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 한다. 실천으로만 터득할 수 있다. 일단 마인드풀리스가 몸에 배면 사소한 일상에서도 깊은 맛이 녹아든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인생의 또 다른 맛이야 라고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특별한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즐기려 한다. 이런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인드풀리스는 삶의 원점인 호흡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 호흡과 신체 감각을 바탕으로 불쾌한 체험이나 불안한 감각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과 풍부한 깨달음을 얻는다. 마인드풀리스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체득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주변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대상이 없어도 자신만의 안전기지를 만들 수 있다.